요즘에야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그랬다면서요. 네.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도 생각해 보면 고시 공부라는 게 뭐 일찍 붙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졸업하고도 몇 년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때는 더 심했던 거고 집안에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. 그래서 뭐 재력과 학벌 이런 게 계속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이렇게 요즘보다는 학벌이 공고한 체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네. 초창기였으니까 그렇겠죠. 그러나 이 학벌이라는 게 먼저 생긴 학교들이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냐,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나왔냐, 보성전문학교를 나왔냐 다 등급이 달라서 서기로 취직했을 때 월급도 다르고요. 시험 칠 때 예비 시험이 면제되냐 아니냐 하는 것도 다르고 학벌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어떤 근거가 됐던 시대인 건 맞고 지금 우리 이 학벌주의라는 것도 뿌리를 찾아가자면 이게 사실 조선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뿌리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네. 있는 게 되겠죠. 뭐 좋다는 책들, 뭐 마음을 다룬 책들, 힐링을 다룬 책들 이런 책을 보면 다 선한 사람이 잘 될 것처럼 써놨는데 네. 이 책에 정말 뼈아픈 문장이 있어요.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. 이런 아픈 문장을 쓰셨어요. 이게 사실 이제 그 실제 우리 근대사인 거죠. 해방 후에 법조계 벌어졌던. 그렇죠. 그러니까 김영재도 그렇지만 이 강중인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는데요. 대구의 개성학교를 다니면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경성제국대학에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바로 경성제대 그 반제동맹 사건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사건이 터지게 돼요. 그래서 신입생으로 막 붙잡혀가서 고생하고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. 그만큼 굉장히 의식이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이 그 다음에는 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일본에게 대세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고시 공부해서 또 친일 검사가 되고요. 친일 검사가 됐다가 해방이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좌익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강중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너무 해서 좌익 진영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. 굉장히 막 열심히 싸우고 쉽게 굴복하지 않고 인생 망한 거죠. 감옥 갔다가 역시 한국전쟁 때 없어지는데 북한에 갔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. 월북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월북해서도 잘 못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반면에 우리 대법원장을 지낸 분들, 뭐 민복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대표적인 친일 가문에서 돈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집에서 시험도 빨리 붙고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판사하고 계속 간 분들은 반성 없이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쭉 해방 후에 대법원장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친일, 저항, 그 다음에 뭐 좌익, 우익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있어도 그거는 좀 불분명한 영역이 있더라도 많이 반성할 사람일수록 망했다 하는 거는 되게 선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. 오히려. 네. 참 전해드리면서 좀 이제 찜찜한데 그러나 이 책 전체를 보시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, 실제 이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사필 규정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. 너무 그런 책을 왜 읽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 뼈아픈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신 거를 제가 이제 꼭 집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. 자, 이제 또 교수님이 이제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시지 않습니까?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. 과연 일제 말기에 지금도 엘리트지만 그 시절의 엘리트였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냐.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당시 처했던 어떤 그런 지식인들의 딜레마 이런 것들. 그리고 나라면 김두식 교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책 속에서 많이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이 책을 쓰는 내내 그 피에르 바야르가 쓴 나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요. 이 책을 보면 물론 굉장히 그 다음 세대죠.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 세대인데도 만약 내가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다면 내가 레지스탕스 했을까 안 했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
계속 사색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고등사범학교를 다녔던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서야 레지스탕스를 시작한 걸 보면 자기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대입시켜놓고 전체를 쭉 생각해보면 그냥 시골에 못 사는 집에서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근데 머리가 아주 좋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보성 전문학교 정도 들어가서 여기는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일본 사람들 밑에서 아마 서기 정도 지내다가 그냥 해방을 맞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정직한 것 같고요. 뭐 항일운동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일운동 이건 그냥 빵 퍼센트다 그거는 네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 만주벌판을 달리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아는 김두식 교수님은 하셨을 것 같아요. 아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다만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겸양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결코 간단하고 녹록지 않았다는 거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집안 얘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근데 일제시대는 아니고요. 일제시대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, 뭐, 친가와 외가 쪽을 살펴보면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일제시대 때 경찰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. 아, 경찰은 정말 많아요. 판검사들 중에도 경찰 하셨던 분도 있고, 반대로 좌익운동을 하는 바람에, 일제시대 때, 동경 유학까지 갔다가 좌익운동을 한 바람에, 그 후손이 사법시험을 못 보게 된 경우. 왜 초기에는 연좌제 있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미국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런가 하면 또, 빨치산을 토벌했다는 공로로 훈장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저희 집안 내에도 이렇게까지 막 뒤섞여 아니 근데 교육받은 집이네요. 한 집안에 이게 좌우익이 같이 나오는 건 많이 배운 집이거든요. 아니, 그 당시에. 네. 네,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해방기의 역사라는 게 복잡하고 맞습니다. 한 개인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건데 빛과 그림자가 있다. 근데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. 네.